저 아저씨 화난 거 아니에요. 100조 원짜리 계약이 걸린 날 대한그룹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담당 통역관이 배탈로 화장실에 간 사이 중동의 왕자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랍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임원들은 계약 파토 났다 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바로 그때 구내 식당에 야채 배달을 왔던 12살 소녀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 싫대요. 모두가 멈칫한 그 순간 소녀가 왕자에게 다가가 유창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약 만들어 드릴게요. 누룽지와 김치가 필요해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서울 한복판 고급 저택의 침실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70대 노인 한 사람이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강만석,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 새벽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세라야, 세라야. 꿈속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딩동댕 하고 울리던 김포공항의 안내방송 소리, 그리고 어린 딸의 울음소리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약통을 더듬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색 알약 2개를 물도 없이 삼켰지만 손떨림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또 그 꿈 꿨소. 우리 세라가 날 부르는 꿈. 강 회장은 텅 빈 침대 옆자리를 쓸쓸히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였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창가에는 2개의 액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5살배기 딸이 홍시를 들고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밥 먹어야지. 뭐, 어차피 입맛도 없는데. 그는 7년 전 늦둥이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은 뒤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아들도 모두 곁에 없는 이 으리으리한 저택이 그에게는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죠. 바로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야채가게 앞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 한슬기가 자기 몸집보다 큰 배추 상자를 끙끙대며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으라차차, 이거 다 팔면 엄마 파스 사드려야지. 어제 허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슬기가 말하는 엄마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고아가 된 슬기를 걷어준 야채가게 이 여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죠. 슬기는 마지막 상자를 실은 뒤 잠깐 트럭 짐칸에 걸터 앉아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친엄마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힘들다. 어제 꿈에 엄마가 나왔거든. 깨고 나니까 더 보고 싶어? 슬기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다가 품속에서 낡고 해진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그 수첩에는 친엄마가 직접 적어준 요리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레시피 들고 다녀야 마음이 놓여. 이거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 슬기는 수첩을 꼭 껴안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흔들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이, 우울한 소리 하면 안 되지. 오늘 배달 많이 해서 돈 벌어야지. 같은 시각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서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동 재벌 아미르 왕자와의 100조 원짜리 계약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임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우리 그룹 해체야, 해체. 통역팀 다 준비됐어? 의전팀은? 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최치수 전무만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여유롭게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며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늙은이가 갈 때가 됐지. 오늘 망하면 이 회사는 내 거야. 그는 이종 사촌 형인 강 회장이 쓰러지기만을 7년째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기다린 것만이 아니었죠. 7년 전 강 회장의 늦둥이 아들이 당한 그 뺑소니 사고, 그 사고 뒤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아미르 왕자의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로비에 검은색 벤츠 세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차문이 열리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왕자가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내리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으윽! 수행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자를 부축했습니다. 통역팀장이 허둥지둥 달려가려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화장실로 내빼버렸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터진 것이었죠. 통역? 통역 어디 갔어? 비서실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소리쳤습니다. 그 사이 왕자는 로비 한복판에서 아랍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원들은 계약 안 하겠다는 건가 봐 하며 패닉에 빠졌고 최 전무는 일부러 강 회장 옆에 다가가 불안감을 조장했습니다. 회장님 망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다 끝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뒷문으로 야채 상자를 이고 들어오던 슬기가 허둥대던 보안팀장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배추와 무가 대리석 바닥 위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슬기가 허겁지겁 바닥에 엎드려 야채를 주워 담으려는데 최 전무가 굴러온 물을 발로 걷어차며 다가왔습니다. 재수없게 어디거지가 들어와. 꺼져. 죄송합니다. 배달 왔는데요. 슬기가 바닥을 기다시피 하며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자가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온 로비가 아수라장이 된 그 현장 한가운데 바닥에 엎드린 12살 소녀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슬기의 양팔을 붙잡고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슬기는 발버둥을 치면서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왕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슬기의 귀에 왕자가 내뱉는 아랍어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슬기가 있는 힘껏 보안요원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강 회장 앞으로 뛰어가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쫓아내지 마세요. 저 아저씨 화난 거 아니에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에 무릎 꿇은 소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저 아저씨요, 지금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하늘이 빙글빙글 돈대요. 토할 것 같아서 죽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발짝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너 아랍어 알아듣는 거야? 네. 저 아저씨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빨리 도와드려야 해요. 강 회장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슬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슬기는 망설이지 않고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슬기는 아랍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여기 누워보세요. 명치가 꽉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죠? 왕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동양의 작은 소녀가 자신의 모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기의 작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애가 진짜 아랍어를 하는 건가? 비서실장이 급히 스마트폰 번역기를 켜서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아랍어인 것 같습니다. 슬기가 아랍어를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2년 전 아직 친엄마가 살아계실 때의 일이었죠. 학원 갈 돈이 없어서 매일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숙제를 하던 슬기 옆으로 옆집에 사는 중동 유학생 오빠들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낯선 말소리가 신기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그 말들이 머릿속에 착착 붙어버렸습니다. 엄마, 나는 듣는 게 사진 찍는 것처럼 다 기억나? 신기하지? 친엄마는 그런 슬기를 꼭 안아주며 말했었죠. 우리 슬기는 하늘이 준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슬기는 잠깐 먼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아플 때 이랬는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슬기는 왕자의 손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살이 도톰한 부분을 꾹 눌렀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합곡혈이었습니다. 으악! 왕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압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나아져요. 30초쯤 지났을까요? 왕자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쉬어진다. 하늘이 안 돈다. 왕자가 아랍어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슬기는 왕자에게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언제부터 속이 안 좋으셨어요? 어제 비행기 타면서부터 계속 못 먹었다. 음식을 보기만 해도 울렁거려서. 슬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강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병원 가면 주사 맞아야 하는데 주사 맞기 싫대요. 제가 엄마한테 배운 약 만들어 올게요. 주방 좀 빌려주세요. 주방이라니 무슨 소리냐? 속이 뒤집힌 건 따뜻한 음식으로 다스려야 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때 최 전무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어디 검증도 안 된 애한테 음식을 맡깁니까? 만에 하나 독이라도 타면 누가 책임집니까? 슬기가 움찔했습니다. 최 전무의 매서운 눈빛에 기가 죽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최 전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회장님,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100조 원이 걸린 일이야. 강 회장이 슬기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슬기는 야채 배달로 잘 알고 있는 주방으로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구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시는 아이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처음 보는 아인데. 강 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뒤숭숭했습니다. 저 아이가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가 30년 전 공항에서 잃어버린 딸의 눈매와 닮아도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슬기는 구내식당 주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은 셰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꼬마야,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나가. 총 주방장이 손을 휘휘 내저으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려야 해요. 저밖에 손님이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뭐, 시간 없어요. 주방 잠깐만 빌려주세요. 제발요. 슬기의 눈이 너무도 간절해서 셰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총 주방장이 한 발짝 물러서며 투덜거렸습니다. 뭘 만들 건데? 누룽지요. 따뜻한 누룽지. 슬기는 대답과 동시에 주방 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0조 원의 계약이 이 12살 소녀의 작은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주방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슬기는 주방 안을 휘휘 둘러보다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가마솥 어디 있어요? 누룽지 만들어야 하는데요. 셰프들이 피식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총 주방장이 팔짱을 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마솥? 여기가 시골 민박집인 줄 알아?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 셰프들이 킥킥대며 슬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2살짜리 꼬마가 대기업 식당 주방에서 누룽지를 만들겠다니 우습기 짝이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슬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구석구석을 살피던 슬기의 눈이 조리대 위에 걸려있는 커다란 프라이팬에서 멈췄습니다. 저거요. 저 프라이팬 좀 빌려주세요. 프라이팬으로 누룽지를 어떻게 만들어?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게 요리라고. 슬기는 의자를 끌고 와 조리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가장 넓은 프라이팬을 꺼내 불 위에 올리고 밥통에서 흰쌀밥을 한 주걱 퍼왔습니다. 셰프들이 어이없다는 듯 지켜보는 가운데 슬기는 밥을 프라이팬 바닥에 얇게 펴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약하게 꾹꾹 눌러야 해요. 그래야 바삭바삭해지거든요. 슬기가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문득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좁디 좁은 원룸 부엌에서 친엄마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슬기야, 우리 집은 비싼 재료 없지? 그래도 괜찮아. 정성이 맛이야. 엄마 손맛 따라오는 레스토랑 없거든.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낡은 프라이팬 하나로 온갖 요리를 뚝딱 만들어내던 엄마의 손길이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슬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잘하고 있지? 프라이팬 위에서 밥이 서서히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주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코를 찡긋거리던 총 주방장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거 진짜 누룽지 냄새잖아. 슬기는 누룽지가 익어가는 동안 냉장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이리저리 뒤지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묵은지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 너무 쉬어서 못 쓰거든. 저 이거 쓸게요. 슬기는 묵은지를 싱크대에 가져가 물에 깨끗이 씻었습니다. 신맛을 적당히 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다른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들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달달 볶기 시작하자 고소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우와, 이 냄새 뭐야? 김치 볶는 냄새가 왜 이렇게 좋지? 셰프들이 슬금슬금 다가와 프라이팬을 구경했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신기하다는 얼굴로 슬기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야채가게 꼬마, 아직 멀었어? 왕자 수행원들이 차 빼라고 난리야. 계약 파토 난다고. 조금만요. 거의 다 됐어요. 슬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프라이팬 속 누룽지를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니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구워져 있었습니다.
슬기는 누룽지를 깨끗한 그릇에 담고 끓는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볶음김치를 소담하게 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됐어요. 가요. 슬기가 쟁반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로비에서는 왕자의 수행원들이 짐을 챙기며 아우성이었습니다. 왕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셔보세요. 슬기가 왕자 앞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투박한 그릇에 담긴 누런 국물과 소박한 김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음식에 질려 거식증까지 앓던 왕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숭늉이에요. 따뜻할 때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왕자가 반신반의하며 숭늉 그릇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왕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맛은 왜요? 맛없어요? 아니야. 고향의 어머니가 생각나는 맛이다. 어릴 때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걸 끓여주셨는데 왕자가 숭늉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슬기가 건네준 볶음김치를 누룽지 위에 올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누룽지와 달큼하게 볶아진 김치가 입안에서 어우러지자 왕자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거대한 트림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행원들이 기겁을 했지만 왕자는 오히려 배를 쓸어내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속이 뚫렸어. 하늘이 안 돌아. 왕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후다닥 달려가 계약서를 내밀자 왕자는 펜을 들어 시원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살았소. 대한그룹 믿을만하군. 강 회장이 천천히 슬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회사를 살렸구나. 이름이 뭐냐? 한슬기요. 채소가게 딸이에요. 한슬기. 강 회장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야채가게 트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트럭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던 박씨 부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오늘 저녁 제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희가 무슨 옷도 이렇게 더러운데요. 박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이 민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때 묻은 옷이 가장 귀한 겁니다. 부디 와주십시오. 그때 한쪽에서 지켜보던 최 전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슬기를 흘겨보는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꼬마, 눈빛이 영 찝찝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최 전무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박씨 부부가 여전히 망설이고 있을 때 슬기가 양엄마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밥 먹고 싶어. 배고파. 그 한마디에 이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한 아이가 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자. 우리 슬기 밥 먹어야지. 박씨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 회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화려한 리무진 뒤로 낡은 야채 트럭이 덜컹거리며 따라가는 모습이 묘하게 어울리면서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리무진이 저택 정문을 통과할 때 슬기는 차창에 코를 바짝 들이대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 분수대,
그리고 궁전 같은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죠. 우와, 엄마, 저기 봐. 저건 별 같다. 슬기가 현관 위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를 가리키며 감탄했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이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두리번거렸습니다. 평생 야채 가게만 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이런 세계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것이었으니까요. 여기가 집이에요? 우리 가게보다 100배는 큰 것 같아요. 슬기의 말에 뒤따라 들어오던 최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한 것들이 집안물 흐리네. 다행히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최 전무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저택 내부는 겉모습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골동품 가구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기는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인데 왠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리고 슬기가 거실 벽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진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가게는 작아도 엄마 아빠 사진 많은데. 강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집안의 모든 가족 사진을 서재에 치워버렸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집은 크기만 하고 좀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좁아도 따뜻한데. 슬기의 말에 강 회장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보일 만큼 이 집은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긴 식탁 위에는 스테이크, 랍스터, 파스타, 와인 등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박씨 부부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여보, 저거 포크가 왜 3개야? 나도 몰라. 젓가락은 없나? 박씨가 조심스럽게 포크를 집어들었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어서요. 이 여사가 얼굴을 붉히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젓가락이 편한데. 회장님, 혹시 젓가락 있을까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사도우미에게 말했습니다. 젓가락 가져와라. 앞으로 이댁 식사할 때는 젓가락으로 준비하고. 그제야 박씨 부부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슬기도 젓가락을 받아들고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슬기의 눈은 자꾸만 강 회장의 접시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포크로 음식을 이리저리 밀기만 할 뿐 한 입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밥 안 먹어요? 응, 할아버지는 입맛이 없구나. 왜요?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강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렇단다.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아. 슬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강 회장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뼈가 드러나 보일 듯 야윈 볼. 슬기는 그 얼굴에서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꼭 우리 친엄마 아플 때 같아요. 뭐? 친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거든요. 뭘 먹어도 맛이 없다고, 모래 씹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점점 야위셨어요. 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미 부모를 잃은 아픔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근데요, 할아버지. 슬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친엄마도 제가 만든 거 하나는 잘 드셨거든요. 할아버지 입맛 도는 거 제가 알아요. 주방 좀 빌려주세요. 주방? 네. 금방 만들어 올게요. 강 회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슬기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보거라. 마음대로 해도 좋다. 슬기가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택의 주방은 호텔 못지않게 넓고 깨끗했습니다. 슬기는 커다란 냉장고 문을 열고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있다. 파도 있고 두부도 있네. 근데 이것만으론 안 돼. 그게 있어야 하는데. 슬기가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꺼내서 열어보니 얼린 홍시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슬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친엄마가 그랬어요. 이거면 다 된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 비법이라고. 슬기는 홍시를 꺼내 해동시키면서 김치찌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묵은지를 썰고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파를 송송 썰었습니다.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진지 옆에서 지켜보던 가사도우미가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12살이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아플 때 제가 밥 해드렸거든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는 해동된 홍시의 껍질을 벗기고 씨를 발라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어릴 때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씨앗과 꼭지를 물에 깨끗이 씻었습니다. 싱크대 앞 창가에 키친타월을 깔고 그 위에 씨앗들을 일렬로 나란히 올려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심으면 나중에 감나무 되는 거 알아요? 가사도우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요즘 누가 그런 걸? 친엄마가 그랬어요. 씨앗 버리면 안 된다고. 심으면 나무 되고 그 나무에서 또 홍시 열린다고. 슬기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찌개에 홍시를 넣고 저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칼칼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랄라라 랄라라. 바로 그때 주방 쪽으로 걸어오던 강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슬기가 흥얼거리는 그 멜로디, 단순하고 짧은 그 콧노래가 그의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이 멜로디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가 직접 만들어서 어린 딸 세라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악보로 만든 적도 누구에게 알려준 적도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오? 강 회장이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전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회장이 저렇게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꼬마가 대체 뭐길래 회장의 마음을 이토록 뒤흔드는 것일까요? 저 꼬마, 뭔가 있어. 최 전무의 눈빛이 음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슬기가 뚝배기에 담긴 김치찌개를 조심스럽게 들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테이크와 랍스터, 파스타가 즐비한 화려한 식탁 위에 투박한 뚝배기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붉은 국물에서 칼칼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강 회장은 멍하니 뚝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들려오던 그 콧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무에게도 알려준 적 없는 노래였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할아버지, 슬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불렀습니다. 강 회장은 정신을 차리고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맵고 칼칼한 맛이 먼저 혀끝을 훑었습니다. 묵은지 특유의 깊은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밀려왔습니다. 설탕의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과일 특유의 자연스러운 단맛, 그것도 아주 익숙한 그 맛이었습니다. 쨍! 강 회장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뭘 넣었니? 네, 설탕이 아니야. 이 맛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기가 해맑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홍시오, 친엄마가 그랬어요. 김치찌개 끓일 때 설탕 넣으면 맛이 껍데기만 달아진다고. 홍시 넣어야 속까지 달콤해지고 김치 군내도 잡힌다고요. 그래야 속이 안 쓰리대요. 홍시, 그 단어가 강 회장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5살 배기 딸 세라가 엄마 옆에 붙어서 찌개 냄비를 구경하고 있었죠. 아내가 빨갛게 익은 홍시를 들고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라야, 이건 우리 세라만 아는 비밀이야. 엄마가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비밀? 뭔데? 김치찌개에 이 홍시를 넣으면 말이야, 마법이 일어나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엄마표 마법. 우와, 마법. 나도 넣을래. 어린 세라가 홍시를 받아들고 냄비에 퐁당 빠뜨렸습니다. 첨벙 튀는 국물에 모녀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 행복한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슬기의 목소리에 강 회장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강 회장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2숟갈, 연거푸 입에 넣었습니다. 먹을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동안 입맛을 잃고 모래만 씹는 것 같다던 사람이 멈추지 않고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다. 아주 맛있어. 강 회장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씨 부부도 가사도우미도 놀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밥을 저렇게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제가 또 끓여드릴게요. 슬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강 회장의 숟가락이 또다시 멈췄습니다.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볼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잃어버린 딸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슬기야, 내 친엄마는 어떤 분이셨니? 슬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밝아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요? 엄마는 요리를 진짜 잘했어요. 흔한 재료로 뭘 해도 맛있었거든요. 그리고요, 노래도 잘 불렀어요. 잘 때마다 자장가 불러줬는데 그 노래 들으면 금방 잠들었어요. 자장가? 네. 랄라라, 랄라라 하는 거요. 엄마만 아는 노래라고 했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내온 찻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차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가사도우미가 황급히 쏟아진 차를 닦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것도 모른 채 슬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기야, 혹시 내 엄마가 공항에 대해 뭐라고 안 하셨니? 공항이요? 슬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는 공항을 무서워했어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하얘지셨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 공항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대요. 그때 너무 무서웠나 봐요. 강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를 잃어버렸다. 30년 전 그가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장소. 시간대도 상황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세라가 살아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강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핏줄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저기 슬기 부모님. 강 회장이 박 씨 부부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회장님.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만 이 아이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며칠만 이곳에 머물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박 씨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저희야 감사하죠. 근데 슬기가 불편해할 수도 있고 제가 불편할 거 하나 없이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회장이 야채가게 부부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가 슬기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슬기야, 너 괜찮겠어? 여기서 며칠 지내도 되겠니? 슬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할아버지가 밥을 잘 못 드시잖아요. 제가 며칠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의 걱정부터 하는 이 야무진 아이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슬기야, 혹시라도 불편하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네, 엄마. 박 씨도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데리러 올게. 힘들면 참지 말고. 알았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박 씨 부부가 일어섰습니다. 새벽 시장 경매가 있어서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간 슬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조심히 가세요. 그래, 잘 있다가 나중에 보자. 야채 트럭이 덜컹거리며 저택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슬기는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다가 트럭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그제야 손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슬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금방 만날 걸 알면서도 이별은 늘 슬기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슬기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씩씩해야 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강 회장이 현관에 서서 슬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기야, 들어오너라. 밤바람 차다. 네, 할아버지. 슬기가 씩씩하게 웃으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공항에서 놓쳐버린 딸의 손이 지금 이 아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세라야, 네가 이 아이를 보내준 거니? 강 회장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전무는 저택 2층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틈으로 슬며시 다가가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회장과 슬기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슬기야, 내 친엄마 성함이 뭐니? 한세라요. 세상의 새, 좋을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세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공항에 가본 적 있니? 아니요. 엄마가 공항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면서 무서운 곳이라고. 최 전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한세라. 30년 전 공항에서 잃어버린 강 회장의 딸 이름이 바로 강세라였습니다. 성만 다를 뿐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젠장. 최 전무가 이를 악물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서재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 전무님, 저예요. 언제 회장 자리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거 있잖아요. 이사회에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알아. 고지야. 기다려. 고지라는 말 벌써 3년째예요. 늙은이가 언제까지 버틸 거라고. 닥쳐. 최 전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어. 7년을. 최 전무의 머릿속에 7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강 회장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 얻은 귀한 아들 회장이 모든 것을 물려주려 했던 유일한 후계자였죠. 그 아들만 없으면 회사는 자신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브레이크 조작했으면 끝이야. 사고로 처리하면 아무도 모르지. 최 전무가 신복에게 지시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의 아들은 빗길에 미끄러진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뺑소니범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세상은 그저 불운한 교통사고로 기억했습니다. 이놈만 없으면 회사는 내 거야. 늙은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7년을 기다렸습니다. 강 회장이 상심에 쓰러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굴러들어온 꼬마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강 회장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빌미로 강 회장 집에서 하루 묵고 가겠다고 말하고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그날 밤 최 전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7년 전 빗속에서 처참하게 구겨진 차,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회장의 아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삼촌, 왜 그랬어요? 왜요? 으악. 최 전무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또 핏줄이 나타났어. 이번엔 손녀라고. 제기랄, 어떻게든 없애야 해. 새벽 2시, 최 전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슬기가 묵고 있는 객실 앞에 도착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슬기의 작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품에서 핀셋과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베개 위에 흩어져 있는 슬기의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집어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해봐야겠어. 진짜 핏줄인지 아닌지. 최 전무가 방을 빠져나간 뒤 슬기가 잠꼬대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다음 날 오전 최 전무는 자신의 사람을 시켜 속성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최 전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99.9% 일치.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결과지를 구겨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것들. 어떻게 죽어도 계속 기어나와? 그는 신복을 불러들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전무님? 일단 증거부터 없애야 해. 저 꼬마가 가지고 다니는 낡은 수첩이 있어. 저게 엄마한테 받은 거라더군. 그게 마음에 걸려. 오늘 밤에 처리해. 신복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최 전무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슬기가 욕실에 간 사이 신복이 슬기의 방으로 잠입했습니다. 침대 옆 작은 가방을 뒤져 낡고 해진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그 수첩이었습니다. 신복은 수첩을 들고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신복이 수첩을 벽난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수첩을 집어삼켰습니다. 친엄마의 손글씨가 적힌 페이지들이 한 장 한 장째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슬기가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아침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첩을 펼쳐 엄마의 글씨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슬기의 습관이었거든요. 수첩이 없어. 슬기가 가방을 뒤집어 털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작은 소지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수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수첩, 어디 갔지? 슬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 옷장 안, 화장대 서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슬기는 방을 뛰쳐나와 저택 곳곳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엄마 수첩, 거실, 주방, 복도, 정원까지. 슬기는 울먹이며 온 저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거실 벽난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벽난로 안에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슬기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종이 조각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홍시를 넣으면. 그것은 친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슬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수첩이 왜? 슬기가 벽난로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것, 엄마의 손때가 묻은 유일한 물건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그 모습을 2층 복도에서 내려다보던 최 전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 꼬마를 이 집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일 뿐이었습니다. 벽난로 앞에서 오열하는 슬기를 발견한 것은 강 회장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것이죠. 슬기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강 회장이 슬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슬기는 검게 그을린 종이 조각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수첩이요. 엄마 수첩이 다 타버렸어요. 수첩? 그 요리 레시피 적힌 수첩 말이냐? 네. 엄마가 남겨준 거였는데. 엄마 글씨 보면 엄마 옆에 있는 것 같았는데. 슬기의 울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가 유일하게 간직하던 추억의 물건이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슬기야,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새 수첩 사줄게. 응? 예쁜 거로 사줄게. 새 거는 엄마 글씨가 없잖아요. 슬기가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아무리 좋아도 엄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수첩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슬기야, 네가 기억하는 거 다시 적으면 되지 않겠니? 엄마가 알려준 거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 그게 진짜 엄마가 남긴 거야. 슬기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주름진 손으로 슬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쁜 수첩 사줄 테니까 거기에 하나하나 다시 적어보자. 응? 슬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은 슬기를 일으켜 세우고 손을 잡았습니다. 자, 바람 좀 쐬자. 할아버지랑 정원 산책하자. 강 회장과 슬기가 저택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장미 덩굴 사이를 지나고
분수대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슬기야, 할아버지도 가족을 잃어봤단다. 할아버지도요? 응. 아주 오래전에 딸을 잃어버렸어. 공항에서 손을 놓쳤는데 그 뒤로 영영 못 찾았지. 슬기가 강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외로우시죠? 저도 엄마 없으니까 알아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자꾸 엄마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정확히 알아주다니요. 슬기야, 고맙다. 할아버지 마음 알아줘서. 할아버지, 저도 고마워요. 엄마 수첩 태워진 거 슬펐는데 할아버지가 같이 울어주셔서 덜 슬퍼요. 강 회장이 슬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체온이 가슴에 전해져 왔습니다. 30년 동안 텅 비어 있던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벽에 걸린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결혼 30주년에 직접 맞춰준 반지로 아내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죠. 여보, 우리 딸을 찾은 것 같아. 슬기라는 아이인데 볼수록 세라를 닮았어. 강 회장이 반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반지를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올려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최 전무가 고개를 내밀고 안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됐어. 최 전무가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침 슬기가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오는 길이었죠. 슬기의 가방이 복도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슬기야. 최 전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슬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아저씨.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시더라. 우리 슬기 덕분에 밥도 잘 드시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응? 최 전무가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슬기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지만 꾸벅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기가 방으로 들어간 뒤 최 전무는 재빨리 슬기의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사이로 손을 넣어 반지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서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반지가 없어. 안에 반지가. 온 저택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총출동해 서재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안팀장이 다급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좀 이상한 게 찍혔습니다. 뭐가? 슬기 양이 어젯밤 서재 쪽을 계속 기웃거리는 게 찍혔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슬기가 서재 앞 복도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슬기는 그때 청소를 도우려고 걸레를 들고 있었지만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슬기가 서재를 기웃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전무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설마 귀한 손님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오해인 것 같은데 확실히 하려면 슬기 양 소지품을 확인해 보는 게. 슬기를 불러와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슬기가 방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재 앞에 섰습니다. 슬기야,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
어젯밤 서재 근처에서 뭐 못 봤니? 서재요? 저는 청소 도와드리려고 걸레 들고 갔다가 아저씨 만나서 그냥 왔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슬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슬기야, 오해를 풀려면 가방을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아. 괜찮지? 네. 제 가방이요? 슬기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최 전무가 가방을 받아들더니 거꾸로 들어 바닥에 탁 쏟아버렸습니다. 낡은 옷까지 작은 빛, 머리끈 몇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무언가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저건 슬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내 아내의 반지가 왜 내 가방에서 나오는 거냐?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거 몰라요. 슬기가 울먹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내의 유품,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온 그 반지가 저 아이의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 전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장님 재산을 노리려는 꽃뱀 같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내쫓아버리시죠. 강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듣자 걷잡을 수 없이 이성이 끊어지고 눈앞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네가 내 추억을 훔쳤어. 내 아내의 반지를.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할아버지, 저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슬기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옆에 있던 가사도우미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슬기 양이 그럴 애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무슨 오해가...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최 전무의 싸늘한 눈빛이 그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사도우미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박 씨 부부가 헐레벌떡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우는 슬기를 보고 이 여사가 달려가 안아 올렸습니다. 슬기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안 훔쳤어요. 정말 안 훔쳤어요. 박 씨가 강 회장 앞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우리 슬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애는 절대 도둑질할 애가 아닙니다. 제 목숨 걸고 장담합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데려가시오. 강 회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박 씨 부부는 울고 있는 슬기를 데리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최 전무는 그 뒷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찾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눈빛은 거짓말쟁이 눈빛이 아니었는데 슬기가 울부짖으며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 담긴 그 맑은 눈동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슬기가 떠난 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강 회장은 식당 의자에 앉아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슬기가 끓여놓고 간 김치찌개 냄비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어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지만 아무도 치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제가 또 끓여드릴게요. 슬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숟가락을 들어 식은 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차갑고 텁텁했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홍 씨의 단맛은 여전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할아버지, 믿어주세요. 슬기가 울부짖던 소리가 또다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슬기의 얼굴이 천장에 아른거렸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치던 그 맑은 눈동자,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 작은 모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강 회장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슬기가 요리하던 그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주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말끔히 치워놓은 상태였죠. 강 회장은 주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싱크대 앞 창가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가에 키친타월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무언가가 나란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홍시 꼭지와 씨앗들이었습니다. 깨끗이 씻어 일렬로 가지런히 말려놓은 홍시 씨앗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5살배기 딸 세라가 홍시를 먹고 나서 씨앗을 물에 씻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건 버려도 되라고 말했지만 세라는 고개를 젓더니 창가에 씨앗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심으면 나중에 감나무 되는 거 알아? 그럼 우리 집에 감나무 생기고 거기서 홍시 열리면 아빠가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세라가 아빠 주려고? 응. 아빠가 홍시 제일 좋아하니까. 세라는 씨앗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말리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던지 강 회장은 딸을 번쩍 안아 올려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건 레시피가 아니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시를 넣는 요리법은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씨앗을 씻어서 창가에 말리는 이 습관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버릇이었습니다. 슬기는 내 핏줄이 맞아. 내 손녀가 맞아. 강 회장이 창가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늙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의 흔적이 이 작은 씨앗들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강 회장의 머릿속에 문득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슬기를 내쫓을 때 최 전무가 지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안도와 비웃음이 섞인 그 묘한 미소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저놈이 너무 서둘렀어. 강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너무 딱 맞는 타이밍에 가져왔고 슬기의 가방을 뒤지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최 전무였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10년 넘게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최 전무 몰래 움직여야 한다. 그날 CCTV 원본 파일을 전부 가져와. 편집 안 된 원본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2시간 뒤 경호원이 USB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영상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보여줬던 영상과 원본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원본 영상 속의 슬기는 손에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도우려고 복도를 지나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부분이 편집되어 잘려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슬기가 방으로 들어간 뒤
최 전무가 복도. 의자 위에 놓인 슬기의 가방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 지퍼를 열고 무언가를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놈이. 강 회장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최 전무가 슬기를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반지를 훔쳐서 슬기의 가방에 넣고 CCTV까지 조작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내 손녀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게 만들어? 강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강 회장은 슬기가 묵었던 객실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이미 청소가 끝난 상태였지만 강 회장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침대 밑으로 손을 넣어 더듬거리다가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낡은 머리끈이었습니다. 슬기가 쓰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분홍색 천에 작은 꽃무늬가 박혀있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머리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머리카락 몇 솔이 엉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것을 소중히 들고 자신의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위에 놓인 자신의 칫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수행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방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가라. 내 이름 쓰지 말고 익명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회사 병원은 안 돼. 최 전무 눈을 피해서 다녀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머리끈과 칫솔을 받아들고 떠났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오, 강 회장.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오? 아미르 왕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왕자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왕자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준 그 아이, 슬기 말입니다. 아, 그 똑똑한 꼬마. 무슨 일 있소? 누군가 그 아이를 모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속아서 그 아이를 내쫓았는데 이제 보니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왕자님 쪽에서 조사팀을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회사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물론이요. 그 아이 아니었으면 나도 계약 못했소. 당장 보내겠소. 전화를 끊은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최 전무는 자신의 방에서 신복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다. 네, 오늘이요? 그 야채 가게 싹 다 밀어버려. 실수로 불이 난 것처럼 처리해.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이나 가스 누출로 꾸며. 가게만 태우면 됩니까? 아니, 안에 있는 것들까지 전부. 후환을 남기면 안 돼. 최 전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바퀴벌레는 완전히 밟아 죽여야 다시 안 나오는 법이지. 이틀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방병원에 보낸 비서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99.9% 일치. 글자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강 회장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새끼가 맞아. 강 회장이 결과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매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딸이 남긴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손녀가 이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어. 강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최 전무의 함정에 속아 친손녀를 내쫓은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장 야채 가게로 가자. 가서 그 아이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겠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시키겠습니다. 비서가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강 회장의 휴대폰이 먼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슬기 양이 있는 야채 가게 쪽에 큰 불이 났답니다. 지금 소방차가 출동 중이래요. 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불이? 슬기는 괜찮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강 회장은 전화기를 내동댕이 치고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대기시켜. 빨리. 검은 벤츠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 회장이 뒷좌석에 뛰어 올랐습니다. 야채 가게로. 최대한 빨리.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벤츠가 굉음을 내며 밤거리를 질주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한다. 이제 막 찾았는데, 이제 막 알았는데. 20분 뒤 벤츠가 야채가게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길을 막고 있었고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을 바라보니 야채 가게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슬기야. 강 회장이 사람들을 해치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앞에서 박 씨 부부가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슬기가 안에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강 회장이 박 씨 부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슬기가 안에 있다고요? 왜 안에 있어요? 박 씨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불이 나서 급하게 뛰쳐나왔는데 슬기가 갑자기 다시 들어갔어요. 엄마 사진 챙긴다고, 친엄마 사진 가지러 간다고. 말릴 틈도 없이. 뭐요? 강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슬기가 불타는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친엄마의 사진을 챙기러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소방대원이 강 회장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물러나세요. 안에 내 손녀가 있어. 비켜. 지금 화재 진압 중입니다. 민간인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손녀가 안에 있다고. 강 회장이 대원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대원 2명이 달려들어 강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같이 죽어요. 놓으라고. 강 회장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순간 건물 2층 창문이 펑 하고 터지며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대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멈춰있는 벤츠로 달려가 운전석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회장님? 비켜. 강 회장이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벤츠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들이받고 가게 입구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 섰습니다. 강 회장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소방 호스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담요를 주워 물에 적셨습니다.
젖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건물 안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사방에서 날름거리고 검은 연기가 앞을 가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연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슬기야, 슬기야, 어디 있니? 강 회장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천장 파편을 피해가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등을 핥았습니다. 등이 뜨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슬기야. 그때 가게 구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기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슬기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 작은 액자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슬기야. 강 회장이 슬기에게 달려가 안아 올렸습니다. 슬기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이제 괜찮아. 강 회장이 젖은 담요로 슬기를 감싸고 출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천장에서 불붙은 나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몸을 틀어 슬기를 감쌌습니다.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불길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소방대원들이 달려와 강 회장과 슬기를 부축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슬기를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상태 확인해. 구급대원이 슬기의 옷을 찢어 응급처치를 하려는 순간 슬기의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대원이 손을 멈추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목걸이?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슬기의 목에 걸린 그것을 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렸지만 형태는 또렷했습니다. 작은 금 펜던트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직접 딸에게 걸어줬던 미아 방지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강 회장이 목걸이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S.K. 1995 강세라 1995년 딸이 5살이던 해에 직접 새겨준 글씨였습니다. 세라야. 강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들건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슬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세라야, 네가 이 아이를 보내줬구나. 네가 아빠한테 선물을 보내준 거구나. 강 회장이 슬기의 작은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오열했습니다. 슬기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이제야 찾아서 미안해. 슬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 얼굴이.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슬기의 작은 손이 강 회장의 볼을 닦아주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 손을 잡고 더욱 세차게 울었습니다. 멀리서 구경하던 최 전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살아서 나오고 그 꼬마도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는 아직도 소방차와 경찰차가 즐비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였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에이, 아깝게 살아나왔네. 이참에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걸. 최 전무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아미르 왕자가 보낸 조사팀이었습니다. 조사팀장이 경찰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USB 메모리였습니다. 이것은 방화 사주 증거입니다. 범인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경찰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 전무의 신복이 야채가게 앞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장면,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전에 신복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있었고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전무님, 지금 가게 앞입니다.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깔끔하게 해. 안에 있는 것들까지 전부. 후환을 남기면 안 돼. 최 전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경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입니다. 조사팀원이 군중 사이에 서 있는 최 전무를 가리켰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최 전무가 뒤늦게 상황을 알아채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최치수 씨,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대한그룹 전무라고. 최 전무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놓으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최 전무가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그 모습을 들것에 누운 채 바라보던 슬기가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슬기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사흘 뒤 병원 특실이었습니다. 슬기가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강 회장이 의자에 앉아 슬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슬기야, 정신이 들었구나. 강 회장이 슬기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슬기가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반지 진짜 안 훔쳤어요. 믿어주세요. 슬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 없는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은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안다. 할아버지가 다 안다. 네가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정말요? 그래. CCTV 원본을 다 확인했어. 최 전무가 내 가방에 반지를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 그놈이 널 모함한 거였어. 슬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해. 진작 믿어줬어야 했는데. 강 회장이 슬기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슬기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강 회장이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네가 바로 할아버지의 외손녀란다. 30년 전 공항에서 잃어버린 할아버지 딸 강세라. 그 아이가 내 친엄마야. 슬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친엄마가 할아버지의 딸이었어.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딸. 그리고 너는 그 딸이 낳은 할아버지의 외손녀야. 슬기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밀감,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 그게 핏줄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제 할아버지예요? 그래. 진짜 할아버지야. 슬기가 강 회장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강 회장도 슬기를 꼭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박 씨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슬기를 눕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 씨 부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박 씨가 깜짝 놀라 강 회장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슬기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슬기 살려주셨잖아요. 불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 슬기 구해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 친손녀니까요. 강 회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박 씨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슬기가 회장님의 친손녀라고요? 네. 하지만 슬기는 당신들 딸이기도 합니다. 슬기가 고아가 되었을 때 걷어주신 분들이 두 분이니까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슬기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강 회장이 박 씨 부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족이 됩시다. 슬기에게 할아버지도 필요하고 엄마 아빠도 필요합니다. 저 혼자 슬기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박 씨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야 감사하죠. 슬기를 그렇게 아껴주시는데. 침대 위에서 슬기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저 이제 가족이 3명이나 생긴 거예요? 그래, 슬기야. 이제 할아버지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어. 슬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뒤 텔레비전 뉴스에서 최치수 전 전무의 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방화와 살인 미수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7년 전 강 회장의 아들을 죽게 한 뺑소니 사고의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음성 파일이 신복의 휴대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살인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고 콩밥을 먹는 최 전무의 모습이 화면에 잠깐 비쳤습니다. 오만하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게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병실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를 보던 슬기가 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욕심 때문이란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거야. 강 회장이 슬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미르 왕자였습니다. 오, 슬기. 많이 나았어? 아저씨. 슬기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왕자가 커다란 선물 상자를 슬기에게 건넸습니다. 내 덕분에 내 속이 좋아졌어. 그때 그 누룽지 맛을 아직도 못 잊겠어. 이건 우리나라 과자인데 맛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저씨. 다 나으면 언제든 우리나라에 놀러와. 궁전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대접할 거야. 물론 누룽지도 준비해 놓을게. 왕자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이 왕자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왕자님, 조사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자님 덕분에 진범을 잡았습니다. 내 은인을 모함하는 자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불에 탔던 야채가게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슬기네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살림집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재건축 비용을 모두 지원했지만
박 씨 부부는 굳이 작은 규모를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큰 게 안 어울려요. 손님들 얼굴 보면서 밥 해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 말에 강 회장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안쪽 테이블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강 회장, 슬기, 박 씨, 이 여사. 테이블 가운데에는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시 김치찌개였습니다. 자, 먹자. 강 회장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1년 전 모래 씹는 것 같다며 밥을 거의 못 드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슬기야, 한 그릇 더 줘라. 할애비 오늘 많이 먹을 거야. 네, 할아버지. 슬기가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슬기는 식당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슬기가 마음속으로 친엄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 이제 안 외로워. 아빠도 2명, 엄마도 2명 생겼어. 할아버지도 생겼고, 엄마가 하늘에서 보내준 거지. 엄마가 나 혼자 두면 안 되니까 가족을 보내준 거지. 슬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밥도 아주 잘 드셔.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 거야. 엄마가 알려준 대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엄마. 슬기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과 박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가 어머, 어머하며 눈물을 닦으면서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슬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강 회장이 슬기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슬기야, 이리 와. 같이 건배하자. 네 사람이 숭늉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식당 안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의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